요즘에 결혼식을 가면은요, 강남에서 결혼하면 축의금이 얼마냐, 호텔에서 결혼하면 얼마냐, 급을 다진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날것의 경쟁 같아요. 요새는 자녀들도 부모들도 직업, 경제력 이런 것들을 보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격세지감을 많이 느껴요. 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저절로 똑똑해지는 팟캐스트 진행의 신하영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바로 결혼 문화입니다. 함께 해주실 이호선 교수님, 장홍재 교수님, 그리고 백인하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인의 약대 백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하는 이호선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결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니까 정말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주제를 던져도 제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에 제가 결혼식을 가면은요, 뭔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주례도 굉장히 짧아졌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아버님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입장을 하는데 같이 동반 입장을 하는 결혼식도 진짜 많았고, 또 방명록 대신에 포토부스를 해가지고 인생 네컷을 찍는 결혼식도 진짜 많이 가봤고, 축의금을 키오스크로 받는 게 또 저는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세 분도 이런 거 저랑 같이 느끼셨나요? 요새는 주례가 없죠. 네, 있더라도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아버지께서 혹은 어머니께서 축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신랑 신부가 같이 걸어 들어오는데 덤블링을 하며 들어오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어떤 결혼식을 다녀오신 건가요? 그리고 요새 뭐 신랑 신부가 노래 부르고 댄스하는 건 이제 기본이 됐더라고요. 근데 어떤 결혼식은 갔더니 신랑 신부가 이렇게 서 있고 보통 친구들이 축가를 하잖아요. 신랑이 기타를 치고 신부가 드레스를 입은 채 드럼을 치는. 와, 그건 저희 조카 결혼식이었어요. 실명을 밝히셔도 되나요? 아니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쵸. 새로운 결혼식이고 낯선 결혼식인데 너무너무 좋았고요. 낯설지만 정말 축제 같은 결혼 과정인 것 같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결혼식이 바뀌었다는 오히려 많이 못 느낀 게 네. 또 제가 가는 결혼식은 항상 주례가 없다거나 이런 거, 특히 신부나 신랑 아버님이 축사라는 거 빼고는 되게 일반적인 형태로 하기는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포함해서 하객들이 바뀌었다라 느낀 게 단체 사진 찍는다거나 이런 거를 굳이 안 찍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면 다들 결혼을 이제 해보니까 이거 살면서 절대로 다시 안 펴본다. 이걸 펴보는 거는 이혼해가지고 과거를 되새길 때 말고는 그냥 쌓아놓는 거여서 굳이 사진 안 찍고, 또 일부러 축의금만 내고 안 오는 친구도 많더라고요. 괜히 식사비 같은 거 부담 줄까봐 나중에 보자라고. 그래서 약간 하객들이 오히려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사실 바로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네. 친구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말씀하셨던 포토부스를 마련해서 직접 사진 찍고 인화해서 사진까지 받을 수 있었고요. 또 포토월이 있어가지고 하객들이 뭔가 즐길 수 있는 이벤트들을 많이 마련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어떤 친구는 경품 추첨 같은 걸 했어요. 결혼식 중에 오. 하객들한테 신부가 하나 뽑고 뭐 신랑이 뽑고 뭐 이러면서 참석해주신 하객분들한테 소정의 선물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하고 해서 되게 다양해진 것 같아요. 저는 요새 또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재혼 사모를 크게 해요. 옛날에 재혼 사모를 몰래 했잖아요. 안 하거나. 근데 요새는 재혼식도 너무 화려하고요. 제 친구가 3번 결혼을 해가지고 3번 이제 가가지고 축의금을 냈는데 다 받더라고요. 세 번 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2번 결혼하고 3번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축제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격세지감을 많이 느껴요. 근데 저는 남자 입장에서 결혼식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웨딩 촬영이었거든요, 사실. 그래 저랑 친구들 얘기할 때는 재혼을 해도 웨딩 촬영을 어떻게 2번을 하냐,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를 성대하게 3번을 할 수 있다는 게 깜짝 놀랐는데 상상했던 에너지가. 장난으로 이거 진짜 웨딩 촬영이랑 결혼식 힘들어서라도 나는 이혼 못하겠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장난삼아 하긴 했는데, 사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에 이면에는 진짜 힘도 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게 또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축의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혼식 하면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뭔가 축제의 장이지만 하객의 입장에서는 또 축의금 때문에 요새 젊은 층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적정 축의금이 얼마냐 딱 정해드릴게요. 뭐 이건 적다 많다. 맞아요. 강남에서 웨딩홀에서 결혼하면 얼마, 호텔에서 결혼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급을 따진다고 해야 되나요? 등급을 좀 매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결혼의 본질이 많이 변질된 거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결혼의 본질이 변질됐다기보다 결혼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태도의 변화라고 저는 말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결혼의 본질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불간의 약조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혼인을 선언합니다라고 하는
공식적 선포 과정 같은 거잖아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일종의 의례죠. 예의 개념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옛날에는 다 목화의식장. 모카? 목화요? 목화요? 목화의식장이라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네네. 웨딩홀인데 그냥 다 목화 예식장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곳곳마다. 그런 곳에 가서 둘이 걸어 들어가고 그럼 주례가 하고 그리고 각각의 비용은 친구 뭐 5만 원, 식구들은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었어요. 그러니 너의 결혼식에 간다는 건 내가 너에게 빚을 준 것과 다름없어. 그리고 내가 결혼할 땐 당신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올 것이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사회적인 약속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는 결혼하고 누구는 결혼을 안 해요. 누구는 결혼식을 하고 누구는 결혼식을 안 해요. 그냥 둘이서 약조를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상황에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주고받는 관계에서 불공평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평이 참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축의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그럼 축의금의 기준은 뭘로 할 것인가? 요새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식대. 호텔은 기본적으로 10만 원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대신에 일반적인 예식장의 뷔페 같은 경우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안면 정도 있다 그럼 3만 원.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자주 보는 사람이다 그럼 5만 원. 근데 친밀하다 그럼 10만 원. 이거의 출발 기준이 식사값이라는 거죠. 어쩌면 결혼 그리고 결혼식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건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워낙에 달라지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의 결혼의 모습과 지금의 결혼의 모습을 다르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호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많이 개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나이대만 봐도 옛날에는 20대 때 결혼하는 고정적인 관념이 있었다면 지금은 20대, 30대, 40대, 50대 다양한 연령층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령층만 보더라도 결혼에 대한 개념이 되게 개방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미지가 몰려간다고 보기도 하는 게 결혼도 일종의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너도 이만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결혼이라는 게 옛날이면은 행위 자체에 대한 의미가 컸다면 지금은 내가 한 번 사는 삶을 이렇게 기념할 만한 게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고 또 결혼한 나이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게 조금씩 늘어난 이후로 가다 보니까 점점 크게 하고 싶어하고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난 부담되니까 가기 어렵고 이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하나의 짧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사회적인 게 다 결합한 자연스러운 흐름의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지금의 형식적이고 많은 돈이 드는 거에 매너리즘을 느낀 사람들이 좀 더 긍정적이고 즐길 수 있는 걸로 탈출구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사실 요새 TV 보면도 좀 느껴지는 게 재혼 사모는 뭐 조용히 해야 됐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있어요. 왜냐면 예능에서 이혼이 소재고 또 이혼한 부부들이 재결합하는 게 소재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변질된 거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요새 합숙 맞선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건 보니까 아예 부모들이 함께 나와서 내 자녀의 배우자감을 이렇게 함께 선택하는 과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는 부모들의 시선을 함께 넣은 거. 네.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의 특성이잖아요. 저는 그 아이디어를 참 잘 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과정을 보면 부모들도 그 자녀들도 제일 먼저 뭘 보는가? 외모 보고요. 직업 보고요. 경제력 그리고 며칠 지내면서 이 사람의 인격, 호감도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다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다 결혼할 때 가문 대 가문의 결합이니까 자본이 나타나요. 그러나 이게 때로는 우리가 체면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서 마치 그렇다 하더라도 아닌 듯이 사랑하고 뭐 인성이 좋아서 그렇죠. 이렇게 포장을 하죠. 그랬는데 네. 또 부모들이 아는데도 마치 우연히 만난 듯이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치 날것의 경쟁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낭만이랄까요? 결혼이 가지고 있는 로맨스적인 요소들이 자본과 만나면서 과거의 낭만과 현실이라고 하는 두 개의 격차를 많이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정말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사람한테 끌리고 감정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 같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생활 같은 것도 맞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일단은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이 생기는지를 조금 확인하는 그 좀 역순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게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졌잖아요, 많이. 그럼 이 나이가 늦어졌기 때문에 많이 보는 게 맞지. 만약에 더 어린 나이에 결혼했으면 맹목적인 사랑에 눈이 멀어서 결혼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현대가 되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생겼고 그거에 도전하다 보니까 시간은 좀 지나갔고 가볍게 여러분을 만나기는 어려운 나이랑 상황이 되니까 늦어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생각을 잘못하거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자아 실현을 하다 보니까 흘러가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결혼을 잘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렇지만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서 뭔가 번식을 하고 싶다. 사실 번식이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틀린 접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생물학적 관점에서 네. 말씀하시니까 제가 연구하는 게 사실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네.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내 유전자와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그 유전자를 가진 상대방에 끌리는 것도 동물의 본능이라고 생각은 저는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건, 스펙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조건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어디 대학에 나왔고 뭐 경제력이 어느 정도고 이런 조건들이지만 나중에는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배우자를 일종의 환경 인자로 본다면 이 사람이 어떤 유전자를 가졌고 근데 유전자가 건강하게 발현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인자를 가진 사람이라고 매칭 프로그램이나 회사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번식은 본능이라고 들었거든요. 자기 유전자를 남기고 싶고 그런 욕구가 다 있는데 요즘에 또 출생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것도 약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네. 이유가 있을까요? 나 혼자 건사하기 힘드니까 결혼 그런 번식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수준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포가 좋은 환경이면 영양분도 많고 계속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을 하겠죠. 하지만 영양분이 없는 극한 환경에 있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세포도 세포 분열을 정지해요. 왜냐면 세포 분열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포 분열 증식을 중단하고 세포 자체가 생존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번식의 본능이 생존의 본능보다 좀 작다. 네. 네, 일단 생존하고 본다라고 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자연과학이라는 게 재밌는 게 자연을 구성하는 원리나 모든 걸 연구하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런 분야들인데 결국 인간도 자연의 일부일 뿐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도 일종의 계약처럼 상대방을 판단하고 선택한다라는 게 잘못된 것처럼 보지만 모든 동물은 그걸 해왔었어요. 성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왜 공작새 수컷은 아름다운가부터 또 육아를 하거나 사는 것도 뻐꾸기처럼 탕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에 있던 일이 이제 인간에게 온 것뿐이고 이런 선택이라는 것이 연속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보통 선택 압력이라는 게 가해져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손으로 누르는 말랑이 같은 장난감을 누르면 누르지 않은 빈 곳을 향해서 삐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해지는 그런 압력이라든지 무한 경쟁이나 이 모든 게 결합이 되면서 그거를 맞서 싸우거나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출산을 하고 혹은 지금 상황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걸 미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싫어하는 음식 먹이듯이 너 왜 애 안 낳냐라고 하는 거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는 그럼요. 상황이라고 네. 느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왜 결혼 안 하냐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발언일 수도 있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요즘에는 또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아요.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은 경제권을 합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아예 경제권도 따로 관리하고 반반씩 각출해서 사는 부부들도 많고 그리고 뭐 명절 때 각자 부모한테만 가자. 셀프 효도라고 하죠. 여러 가지 문화도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80년대 90년대 결혼 문화하고 지금의 이런 추세하고 정말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집안 모시고 공경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남자는 돈을 벌어오고 약간 그런 게 조금 공식처럼 있었는데 지금은 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주의화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도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좋다 나쁘다의 문제, 선악의 문제는 그렇죠, 아니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의 생활 특성과 세대 특성으로 잘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를테면 M세대하고 Z세대들이 있죠. 요 세대야말로 독방 문화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방을 갖고 나만의 의자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알고리즘으로 성장하고 요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 특성이 공정이거든요. 공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시대마다 정의가 다르지만 지금의
MZ 문화가 얘기하는 공정은 너도 일, 나도 일이거든요. 지금은 물리적 조건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로에게 가시적인 희생이나 배려를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각방 속에 성장한 세대들은 각자의 일이 필요하고 이 일을 지금은 문화로 만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물리적인 가치도 마찬가지고 역할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결혼을 할 때에도 네. 반반 내는 거고요. 결혼을 딱 시작한 다음에도 엑셀표를 만들어서 가사 분담을 하잖아요. 내가 아이의 옷을 벗길 테니까 화장실까지 데려가는 건 당신 목, 그리고 애를 씻기는 건 아내 목, 이런 식으로 엑셀표를 작성을 하고 각각의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땐 이혼할 때도 엑셀표를 딱 증거로 들이내고 이혼하는 거, 그게 엑셀 이혼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거기까지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세대 자체가 공정을 말한다는 건 침범당하는 걸 싫어하는 거거든요. 암묵적인 약속을 하고 있는 거라 윗세대가 볼 때는 참 특이하다. 어떻게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냉정하고 차갑게 말할 수 있는가. 부부는 같이 평생 살을 섞어가며 살 텐데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시대는 그때의 춤을 추는 거고요.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춤을 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 문화의 변화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쁘게 말하면 이들이 냉정하다 보이겠지만 좋게 말한다면 부모로부터 그렇게 빠르게 분리도 가능한 세대인 거예요. 근데 말씀 듣다 보면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존중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면은 그게 행복하게 계속 유지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오히려 갈라서겠다라는 결심이 들었을 때 훨씬 이혼도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사실 흠도 아니지만 이혼을 그렇게 장려할 부분은 또 아닌 부분인 거잖아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진 요즘 부부들이 이혼까지는 가지 않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수님만의 솔루션은 있으신가요? 잘해야죠. 잘한다는 것이 이제 합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요즘 세대들은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데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이런 두려움이 이 사람의 능력을 가로막는 이 현상을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부를 텐데 요즘은 결혼이 그러해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혼을 할 것 같지 않으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결혼을 마다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결혼을 한 이후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생겨납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완벽한 결혼의 그림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초반부터 이 결혼이 유지될 수 없다고 그냥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빠른 이혼을 재촉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혼할 때 아이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기쁜 축제일 수 있지만 이혼은 고통이다. 전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저는 이혼을 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 생활하는 과정에 상대방에게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대화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흔히 발작 버튼이라는 것, 안심 버튼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발작 버튼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못 견디게 괴롭히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있는데 이거를 1년 살고 2년 살고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당연히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완벽히 착각입니다. 망상에 가까운 거예요. 말해주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 단어, 그 행동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것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난 이런 말이 참 힘들어. 이런 행동이 참 힘들더라. 더 나아가서 내 것만 알려주면 안 되겠죠.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게 핵심이에요. 나는 이런 상황이 힘든데 당신은 어때? 이 사람에게도 꼬치꼬치 물어봐 줘야 돼요. 우리가 AI가 들어오면서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더 정확하고도 의미 있는 정보를 획득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질문의 것처럼. 방식이 세세하게 쪼개지면서 상황을 구체화하는 질문이 굉장히 좋은데 마찬가지로 발작 버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부터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 지점을 제거하는 첫 번째 방법이 내 거 알려주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 사람이 이 설명을 해주면 내가 이걸 안 하려고 애쓰는 그 과정 완벽하게 안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애쓰는 과정이 좋은 결혼 관계다라고 네.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안심 버튼이라는 게 네. 있어요. 사실 저는 행복한 가정들을 상담해 보면 발작 버튼보다 안심 버튼이 많은 집들이 확실히 행복하더라고요. 단순히 뭘 하지 않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속상할 때 그 사람이 나를 풀어주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그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화해의 방법은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안심 버튼이거든요. 이건 역시 내 거를 먼저 알려줘야 돼요. 내가 속상하거나 화가 났을 때 나에겐 이렇게 해줘.
동시에 자기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또 물어봐야 되겠죠. 이런 정보에 대한 교환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겨날 수많은 문제들을 수월하게 다루는 방법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와 나 사이에 발작 버튼하고 안심 버튼 이 두 가지만 서로 잘 얘기가 되어도 우리의 이혼은 조금 더 멀어지고 행복은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이 주제를 교수님께 들으니까 상담받는 기분이. 맞아요. 근데 안심 버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느낀 게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는 만들었어요. 와이프가 제가 너무 우울하거나 기분 안 좋거나 하면 어떻게 하면 풀리냐 해서 제가 페퍼로니 피자를 시켜달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약간 우울했을 때 피자를 시켜주니까 기분이 다 풀리고 듣기에는 되게 어렵고 막 큰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작은 걸로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그걸 위로 음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위로 장소, 위로 음식 이런 개념이 있는데 나는 힘들거나 속상할 때 이 음식 먹으면 풀어져. 이건 내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나는 마음이 풀어져. 나중에 시간 지나잖아요. 그 피자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이제 마음 근육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단련을 시켜야 되네요. 그렇죠. 역시 피자네요. 피자로 인생 피자. 아니 뭐 여러 광고를 좀 노리시는 여러 좀 준비를 해갖고 오시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세 분 이야기 듣다 보면서 좀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렸을 때는 결혼은 막 너무 죽도록 사랑해서 평생을 약속하는 로맨틱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랑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면서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뜨거운 사랑은 식기 마련이라면서 이게 뭔가 호르몬의 수치라던 걸 봤을 때 이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사랑에 처음에 빠지면 흔히 콩깍지에 씌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보통 이게 우리 이성을 관장하는 게 전전두엽 쪽에서 관장을 하는데 여기가 마비가 돼요. 그러면서 사랑에 빠지고 이때 작용하는 게 보통 도파민이 좀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목표에 대한 달성이나 만족감과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애 직전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쟁취해서 연인 관계가 되고 말겠어. 이게 결국에는 그 도파민의 과정이고 만약 그게 돼버렸다. 그럼 진짜 도파민의 감소는 100일 정도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좀 시간이 지나면 정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애정을 관장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점점 늘어나서 약간 재료를 바꿔가는 과정이 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사람이 헤어지면 리셋이 돼가지고 밤에 갑자기 막 잔이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이때는 다시 도파민이 뇌가 마비된 거예요. 술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애매한 표현일 수 있지만 감정이라는 거를 화학 물질들이 남긴 찌꺼기라고 표현을 해요. 감정을. 또 그거에 엄청 휘둘리는 걸 보면은 인간은 정말 연약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제어하기는 어렵죠. 일부러 막 도파민을 유지를 시킨다거나 끝없이 맹렬한 사랑에 빠지긴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옥시토신으로 정이라는 걸 끈끈하게 만드는 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그러면은 결혼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은 옥시토신을 많이 분비해야 하는 건가요? 그게 제일 좋죠. 물론 화목한 결혼 생활이라면 자연스럽게 분비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일 텐데 어떻게 하면은 좀 그게 많이 나와요? 제일 간단한 거는 스킨십이에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 멀어진다는 것처럼 직접 보고 손이 닿거나 끌어안거나 이런 행동들이 있을수록 그게 결국에는 옥시토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여서 이런 건 아마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항상 퇴근할 때 다 같이 가족들이랑 한 번씩 안아주고 했더니 굉장히 밝아지고 가족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런 간단한 포옹이 되게 많은 걸 바꿀 수 있고 그게 또 옥시토신 분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은 걸로도 충분히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옥시토신이 되게 안정감을 주고 이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약제로 개발하려는 시도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그만큼 실제로 뭐 스킨십을 하고 그런 옥시토신 분비가 많아지면 안정되고 이제 수면제로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도 좀 줄여준다라고 해서 정말로 말 한마디 혹은 스킨십 한마디 포옹 하나가 이제 약으로서 이제 기능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걸 흔히 합방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꼭 잠자리를 해서가 아니고요. 실제 어떤 연구가 있냐면 부부들 중에 다퉜을 때 어떤 부부가 가장 빠르게 화해를 하는가에 대한 실험이 있는데 다투고 나서 각 방을 쓰는 부부, 한 방에서 이불을 따로 쓰는 부부,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어떤 부부가 가장 빠르게 화해를 했는가.
한 이불을 덮은 부부였는데 이건 꼭 잠자리를 해서가 아니라 호흡도 섞이는 거거든요. 그쵸. 네. 호흡도 합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방에서 서로를 알고 경험하고 잔다는 건 꼭 부부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공기의 옥시토신이다. 저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이런 작고 큰 접촉들이 수많은 결합이거든요. 네. 그리고 온도에 대한 전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 이런 우울증에 대한 치료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금슬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기분 좋게 합방을 한다면 이 얼마나 어메이징한 일인가. 네. 어려운 옥시토신, 스킨십 이런 얘기를 했지만 보면은 굉장히 사소한 것 때문에 결혼이 깨지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친구랑 했던 얘기가 결혼은 해도 고민이고 안 해도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요즘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결혼, 부부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걸로 아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함께하기로 약속을 한 관계인데요. 서로에게 좀 필요한 존재가 되는 쪽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꽤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은 최악의 순간도 있고 최고의 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평균값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평균값이 나쁘지 않으면 그냥 살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별거 없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내가 그 사람의 평균값을 논할 때에는 내 자신의 평균값은 얼마인지 꼭 고려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이라는 게 저는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진 않고 요즘 시대에서 하지만 어차피 이미 했다면은 이 관계를 최고가 되도록 노력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결혼이라는 주제로 심리학과 과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알아볼 수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세 분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